오늘은 탄소 중립과 원자력이라는 주제로 정책과 지식 포럼 1017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위해서 우리나라 그 원자력 관련 이슈에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성도 주신데 조한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학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하면 아마 정책지식 포럼이 반 이상이 지날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눈에 띄는 경력만 말씀드리면, 서울대학교 원자력 정책센터 센터장을 하고 계시고 퍼듀 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에서 다 마치시고, 그리고 미국 원자력학회 석학회원, 굉장히 되게 어려운 거죠. 그걸 지금까지 하고 계십니다. 원자력학회에서 주요 직책을 맡으셨고, 그리고 실제로도 실무 경력도 많이 쌓으셔서 일찍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자력공학연구부에서 일하셨습니다. 경수로 사업부에서도 일하셨고요. 서울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창의융합연구자상, 그리고 공과대학장으로부터 신양공학학술상, 한국원자력학회장으로부터 두산원자력기술상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주요한 논문들을 남기셨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가장 중요한지 몰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외 활동을 지금 한창 벌이고 계시고요. 그동안 이제 탄소 중립과 원자력에 관해서 많은 논란도 있었고, 또 정말 중요한 거는 최근 들어서 계속 일종의 사정 변경에 해당하는 그런 변수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수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이슈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논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에 적힌 대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의 이민창 교수를 모셨습니다. 이민창 교수는 지금 비대면으로 접속을 하고 계십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박사를 하셨고요. 그리고 학회에서도 아주 눈부신 활약을 해오고 계십니다. 행정학회라든지 정책학회 이런 데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연구 실적도 착실하게 잘 쌓아가고 있고, 최근에 이 이슈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한빛 원전 관련해서도 또 연구 실적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토론을 위해서 좀 먼 길을 또 오셨는데요. 이창훈 한국 환경연구원, 최근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환경연구원 부원장도 하셨죠. 그래서 선임연구위원으로 계시는 이창훈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을 나오시고 독일 브레멘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파레토 최적 피구비한 텍스에 관한 연구를 하셔서 박사를 받으셨고, 한국환경연구원에서는 요직을 다 거치셨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원장만 하시면 되는데, 원장보다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예.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도 하셨고,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또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지금 에너지혁신분과 간사를 하고 계십니다. 기재부에서도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을 하고 계시고요. 이 분야에서는 아주 날리는 선도적인 그런 학자이자 또 연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분께서 주한규 교수님의 발제를 듣고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주한규 교수님은 저희가 보통 하는 방식이 20분, 10분, 10분 이렇거든요. 그래서 20분 조금 넘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너무 많이 넘치지 마시고요. 예, 발제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자로서 주저리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관계와 감정을 내려놓고 정말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고, 또 지금 현재 스코어, 현재 여건에서 적정한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실질적인 접근을 좀 해야 됩니다. 대학에서의 논의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주제가 이 자리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 좀 감안하셔서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먼저 1017회나 되는 유서 깊은 이 행정 지식 포럼에 이렇게 와서 제가 원자력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저를 이렇게 불러서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신 홍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제목을 정한 거는 탄소 중립 실현의 필수 에너지 원자력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이제 얼마 전에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2개가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재생에너지 위주로 원자력은 빼고 재생에너지만 위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그런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이 이제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왜 그 재생에너지 위주의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이렇게 실현 가능성이 없나, 어떤 허구성이 있느냐를 소개해드리고 사실 이제 중요한 문제는 결국은 이제 비용인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원자력, 저비용 청정에너지 원자력을 꼭 같이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원자력의 여러 장점을 말씀드리고 또 안전성에 관해서 우려가 있는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그렇게 안전성이 걱정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원자력의 이런 그 장점이 이제 세계적으로 같이 인식되면서 세계적으로 원자력이 이제 이용 확대 추세에 있는데 미국, 프랑스, 영국을 위해서 그런 그 확대 현황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원자력이 이제 대형 원전을 통해서 이제 무탄소 전력 생산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비전력 부분에서 탈탄소를 하는데 필요한 수소를 생산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로 원전을 활용을 하면 전기뿐만 아니라 열을 또 생산을 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활용될 수 있는 SMR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아래쪽을 보면 잠깐만요. 안 나오네. 그림 아래쪽에 보면 이제 2018년 그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 현황을 보여주는데 한 7억 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발전 부분에서 나오는 게 한 40%, 그다음에 이제 수송 부분이 14%에서 한 거의 1억 톤 나오고 산업 부분이 이제 철강 화학이 있는데 철강에서 의외로 그 제철을 하는데 한 15%, 14%에 해당되는 1억 톤 가까이 이렇게 이제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제 발전 분야에서 화력 발전 위주로 돼 있는 그런 발전을 이제 무탄소 전력 발전으로 대체해야 되는 게 일단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송 분야, 석유 위주로 돼 있는 그 수송 분야의 에너지 사용을 또 무탄소로 해야 되고 또 전기도 철강도 이렇게 이제 무탄소로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따르면 이제 저런 전력뿐만 아니라 비전력 분야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여가지고 이제 2050년에 완전히 줄일 수는 없고 한 5천만 톤 이상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탄소 포집 같은 거로 상쇄시켜서 순전히 네트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얻게 하자는 게 이제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되는데 이걸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일단 이제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에너지 이용 효율 같은 걸 높여가지고 에너지는 2018년에 비해서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그냥 대략 그 수준으로 유지된다라는 전제하에 그렇지만 이제 그 비전력 분야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서 이제 전기 화율을 높여서 지금은 전체 에너지 사용의 20%만 전기로 쓰는데 그걸 한 45% 이상 이렇게 전기 화율을 늘리고 그 전기를 무탄소로 생산함으로써 이제 탄소 중립을 달성하자는 게 탄소 중립 시나리오의 이제 주요한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력 사용량이 이제 지금보다 발전량이 늘어나야 되는데요. 지금보다 2.2배 이렇게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현재 이제 전력이 한 65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평균 전력이 그게 한 140까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굉장히 증가된 전력 생산에 있어서 이제 지금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는 탈원전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이제 석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위주로 이렇게 가는 걸 마련해 놨는데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안, A안, B안이 나왔는데 전체 이제 전력 140기가와트 중에 A안은 이제 한 71%에 해당되는 102기가와트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비안은 61%에 해당되는 84기가와트를 이렇게 엄청난 그런 60 내지 70%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럼 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걸 주로 보면 이제 주로 태양광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시설을 깔 수 있는데 뭐 토지나 뭐 이렇게 어떤 저수지나 뭐 이런 호수나 이런 거 위에 깔 수 건물이나 이런 깔 수 있는데 다 깔면 그것도 이제 현재 20%인 그 태양전지 효율이 나중에 34%로 이렇게 증대된다는 그런 가정하에 다 깔 수 있는데 깔면 480기가와트 정도의 그런 설비를 깔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그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연구해서 발표한 건데요. 근데 이제 480 중에 태양광으로 발전을 실제로 평균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 15%인 태양광의 평균 이용률은 15%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15% 하면 그게 71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근데 아까 A안 같으면 101기가와트가 필요한데 이제 70은 이제 거기서 오는 거죠. 그러면 전체 전력의 50%가 이제 태양광에서 오는 거고 재생에너지 한 70% 이상이 태양광에서 오고 그럼 이제 나머지는 뭘로 할 거냐? 나머지는 이제 풍력인데 풍력은 또 설치할 수 있는데 다 이제 고려를 해보면 다 고려하면 한 15기가와트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에 비해서 풍력은 한 이제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풍력이 작을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나라 이게 그 바람의 여건이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 지도를 보면 저기 우리나라 한반도 주위에 약간 주황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속도가 초속 한 6 내지 7m per 세컨드거든요. 근데 저쪽에 이제 영국 쪽에 보면 영국 국해는 진홍색으로 돼 있죠. 여기는 9 내지 10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풍속이 9에서 7로 떨어지면 뭐 한 20% 조금 더 떨어지는데 이 풍력 발전은 풍속의 세제곱에 이렇게 비례를 합니다. 운동 에너지가 속력의 제곱이고 지나가는 유량이 또 속력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9분의 7을 세제곱하면은 그게 한 40% 정도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발전기를 놓더라도 우리 이 신안 앞바다에 놓는 거하고 저기 혼씨 영국에 이게 놓는 거하고는 한 반 이상 배 이상 발전량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풍력 여건이 좋지 않고 그래 또 더군다나 이제 풍력 발전 기술은 뭐 날개 뭐 발전기 이런 것들이 기술이 이제 많이 이렇게 포화가 돼 있어서 앞으로 뭐 2030년 가더라도 지금보다 뭐 엄청 그 발전 비용이 떨어질 거다라고는 기대가 안 됩니다. 지금 이건 이제 그 애경연에서 마련한 자료인데 한 10% 정도 이제 그 발전 원가가 떨어질 거다. 풍력은 태양광은 앞으로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30% 더 떨어질 건데 그래서 주로 이제 대생에너지 확대를 태양광 위주로 해야 되는데 태양광은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저런 변동성입니다. 이게 지금 태양광 발전 하루 중에 태양광 발전량이 변화하는 거를 이제 5월에 31일 동안 그다음에 저쪽 오른쪽은 이제 태양광 발전이 제일 잘 안 되는 12월에 31일 동안 그린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노란 그 제일 아래 그 그래프 보면 플러스로 돼 있는 거. 전날은 이제 비가 온 날이죠. 그래서 별로 발전이 안 됐고 또 어떤 건 오전에 좀 덜 됐다 오후에 많이 되고 오후에 안 됐던 것도 있고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저 왼쪽 그림에 그 31일을 평균해서 본 게 저기 동그라미 친 기호로 나타난 좀 진한 겁니다. 그게 거의 5월 달 거고 저 오른쪽은 이제 진한 그림으로 나타난 게 좀 높이가 낮죠. 그래서 최대로 보면 5월 달에는 태양광 시설 용량이 한 최대로 발전할 수 있을 때가 이제 정오 시대에 60% 정도 되고 이제 12월 달에 이제 40% 이렇게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연중 변화가 엄청 심합니다. 매일매일 변하는 것도 심하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연평균을 해서 보면은 저렇게 이제 가운데 여기 종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진 게 이제 태양광 발전 형태인데요. 이거를 우리나라 이제 전력 사용 이게 하루의 전력 사용 패턴을 보면 저기 아워리 디맨드라고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하늘색으로 표시된 이건데 자, 새벽에는 좀 적고 오전에 올라갔다가 점심시간에 떨어지고 저거를 이제 나머지 발전원 그러니까 풍력 뭐 원자력 딴 거 합쳐서 한 50% 정도 이렇게 되게 하고 나머지를 이제 태양광으로 충당한다면 이 부분 같으면 이제 모자라는 게 저거 빗금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생산되는 거는 저렇게 종 모양으로 많이 이렇게 생산되는데 여기 빗금친 거는 이제 실제로 바로 발전한 걸 사용을 하고 저기 이제 빠진 데 하얀 거
저거는 저장을 했다가 저기 새벽이나 밤 시간대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저장을 해야 될 양을 아래 빨간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가 있는 거, 음으로 돼 있는 거는 이제 저장한 거고, 저 위에 이제 플러스로 돼 있는 건 저장한 거를 방전해서 쓰는 겁니다. 새벽하고. 근데 이걸 보면은 이 발전한 거에 한 50% 이상, 정확한 56% 정도를 발전한 거를 저장을 해놨다 써야지 전체 전력의 50%를 이제 태양광으로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그 전력 저장에 필요한 설비가 여기 뭐 1157기가와트/시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뭐 예상 그 비용으로 해보면 460조 원 정도 되고요. 이걸 뭐 킬로와트/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175원 정도 됩니다. 근데 발전하는 데는 태양광이 앞으로 쌓아주면 이제 킬로와트/시당 한 100원 정도 갈 수 있는데, 100킬로와트/시 운영하는데 저장 시설을 운영하는데 175원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56%만 저장하면 되니까 저거에 56%만 취하면 그게 98원입니다. 그래서 발전하는데 100원, 저장하는데 98원. 그래서 거의 뭐 비슷비슷해졌는데, 나중에 이제 태양광 기술이 더 발전하면 이제 발전 단가가 떨어지면 저장하는 비용이 더 높아집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죠. 근데 그럼 이제 재생에너지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ESS도 앞으로 기술 발전이 되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다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게 이제 제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세계 최대로 구축되어 있는 캘리포니아 몬트레이 지역에 LG 배터리로 이제 구축되어 있는 세계 최대의 1.2기가와트시짜리 그 ESS 장치인데요. 여기 이제 여기 캐비넷처럼 보이는 게 뭐 4천 몇백 개 들어가 있고, 근데 이게 무게가 하나가 이제 2.3톤입니다. 이게 330kW 킬로와트아워짜리인데, 저런 게 이제 1160이 되려면 질량으로 보면 이제 800만 톤 정도가 들어가야 돼요. 저기 들어가는 게 주로 이제 리튬 같은 희귀 광물인데, 일단 물질 양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저거는 배터리 수명이 한 1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저걸 이제 저렇게 많이 들어간 걸 교체를 자주 이제 10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고, 저 1160이라는 게 아까 여기서 보여드린 하루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 저장 용량입니다. 근데 이제 장마 때 이럴 때 보면 비가 뭐 하루만 오고 그치지 않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일치를 저장한다면 이거는 생산한 거에 반만 저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7배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비용이 이걸로 보면 엄청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태양광은 그런 관점에서 태양광은 그 자체로는 그 완전한 에너지원이 못 되고 항상 짝을 이뤄서 ESS하고 짝을 이뤄서 가야 되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단가가 암만 싸진다래도 ESS가 그걸 못 쫓아가면은 그 태양광을 운영하는 그 원가가 엄청 낮아지는 거고, 또 장마나 뭐 겨울 이런 때를 대비해서 ESS 용량을 늘린다면 그게 이제 천문학적인 수천조 원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제 얘기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IEA에서 월드 에너지 아웃룩이라는 걸 최근에 발간했는데, 여기 보면 2050년에 그 넷제로 그 에너지 에미션 시나리오로 보면 그 청정 에너지 시장의 70%가 ESS일 거다. ES가 크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될 거다라는 것도 이렇게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 저비용으로 청정 무탄소 발전을 할 수 있는 원자력을 꼭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건데, 원자력의 장점은 이제 첫 번째 고밀도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원자력은 사용되는 연료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굉장히 발전 단가가 낮고, 또 이제 연료를 저장하는 공간이 적어도 되기 때문에 이제 안보성도 높은 거고요. 발전을 할 때는 이제 이산화탄소뿐만이 아니라 이 미세먼지도 전혀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탄소 청정 전력원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경제성, 안보성, 환경성의 세 가지 장점이 있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도 이제 원자로를 정지한 다음에도 항상 냉각을 해야 되는, 그래서 사고 위험성이 있는데,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원자력이 오랜 가동 이력으로서 아주 높은 그런 생명 안전성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세계에서 630여 개의 원전이 가동돼 왔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1200기가와트 이하의 전력을 생산했거든요. 그걸 이제 킬로와트시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사망한 명수가 43명이에요. 그걸 킬로와트 시당 사망한 명수를 따져보면 치명률이 1조 킬로와트 시당 0.5명, 아주 극도로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원자력 발전을 해서 생산한 전력이 3.9조 킬로와트시고요. 그러면 이제 한 4배 곱하면 여태까지 42년 동안 우리나라가 원전 운영하면서 한 2명 정도가 원전 사고로 죽었을 수 있었는데 2명도 안 죽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1명도 안 죽었으니 굉장히 그 우수한 생명 안전성이 우수한 발전원입니다. 그 저비용, 원자력의 저비용이라는 건, 원자력은 일단 연료 비용이 굉장히 적습니다. 전체 비용, 발전원가의 한 15%도 안 되고, 여기 LNG나 이제 석탄은 연료 비용이 뭐 80% 이상이고, 그것도 문제는 이제 요새같이 뭐 세계 정세가 경제 상황이 바뀌고 그러면은 세계 그 유류값이 막 바뀌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바로 발전원가가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원자력은 조금 오르고 내리고 뭐 그런 거 있지만 워낙 비중이 작기 때문에 15%도 안 되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별로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 사실 3.9조 킬로와트시가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우리나라 여태까지 42년 동안 쓴 전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양. 그거를 이제 원자력이 생산해 왔는데 그 중에 그걸로 인해서 원자력으로 인해서 한 명도 안 죽었다. 원자력의 안전성이 결코 낮은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생명 안전성이 높고 그다음에 꾸준히, 그러니까 변동성 없이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고 여러 그 정세 변화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없는 그런 원자력의 장점을 세계적으로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인정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여러 국가에서 원전을 새로 짓고 있는데 지금 짓고 있는 게 57기, 그다음에 2030년까지 지을게 돼 있는 게 107기, 그다음에 그 이후로 지으려고 이제 검토 중인 게 325기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현재 외국에서 짓고 있는 건 4기, 그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에서 짓기로 돼 있는 거 빼면은 37기 정도는 우리나라가 이제 2030년까지 해외 시장 가서 수주할 수 있는 그런 원전이 되겠습니다. 이걸 좀 더 롱텀으로 2050년까지 보면 저기 이제 NGE 보면은 약간 하늘색으로 돼 있는 게 신규 원전이고 그 아래 연두색으로 돼 있는 게 이제 기존 원전을 그러니까 이미 원전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대체할 원전인데 이거 합쳐보면 뭐 한 600, 700기가와트 시에 원전이 새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원전 시장이 굉장히 넓은데 지금 이렇게 넓은 원전 시장을 현재는 러시아가 거의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러시아가 지배하는 이 세계 원전 시장이 자국의 그 안보에 크게 위협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 안보 확보 전략이라는 이제 보고서를 이렇게 내면서 미국 기업이 세계 원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이 뭐냐? 이제 뭐 예를 들면 수출입 은행을 통해서 뭐 재정 지원을 해준다든가 뭐 1, 2, 3 협정이라는 게 원자력 협정인데 이런 걸 좀 효율적으로 체결하게 도와준다든가 이런 걸 하자는 그런 전략 보고서를 냈고 그것이 이제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어져 가지고 작년부터 이제 아주 미국이 적극적으로 특별히 동구권 국가 루마니아, 불가리아, 뭐 폴란드, 우크라이나 이런데 대형 원전을 짓겠다는 그런 MOU 같은 거를 체결을 많이 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은 지난 한 30년 동안 원전 건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서플라이 체인이 다 붕괴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반면에 지난 40년 동안 3년에 2기씩 계속 지었고 굉장히 그래서 효율적으로 싸게, 그렇지만 뭐 싼 게 미지적인 이런 식이 아니고 높은 기술력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원전 기술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한미 원전 동맹 이런 거를 해서 세계 시장에 같이 이렇게 진출하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국내 탈원전 정책만 폐기가 되면은 이 세계 시장에 얼마 전에 이제 뭐 중국에서도 150기 짓는다 그랬고 요새는 이제 폴란드에서 짓겠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그런 시장을 우리가 이제 선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원자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전력 분야, 특별히 이제 수송 분야에서 석유를 이제 수소 연료 전지를 대체해서 이제 무탄소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그런 수소를 생산하는데 이용을 할 수 있어. 수소는 물,
분해해서 물 분자를 쪼개가지고 전기 분해를 해서 이렇게 생산을 하는데 거기 이제 전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기 분해 설비가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게 대형 시설이 이런 게 있습니다. 200메가와트급 전기 분해 장치가 있는데 이게 싸지가 않습니다. 이제 200억 원, 2,700톤 이렇게 생산하는데 200억 원 드는데 이렇게 비싼 이제 전기 분해 설비를 갖다가 지금 재생에너지 주창하는 사람들은 그 낮에 재생에너지 발전 많이 될 때 그 싼 전기 갖다가 전기 분해 설비 도입해서 거기 적용해서 수소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는 건데 아까 중요한 게 이 설비가 비싸요. 근데 이제 태양광 이런 걸로 하게 되면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4시간 정도밖에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20시간은 놀려야 돼요. 그러니까 생산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네요. 수소가 여기 보인 것처럼. 근데 이제 원자력은 24시간 다 가동을 할 수 있고 그냥 똑같은 안정적인 전력으로 가동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설비 이용률이 높고 더군다나 가격도 원전은 이제 전력 가격이 낮아가지고 재생에너지로 수소 생산하는 것에 비해서 최소한 2.5배 이하로 이렇게 원자력로 이제 수소를 생산할 수 있고요. 원자력은 또 특히 수소 생산에서 어떤 강점이 있냐면 원전에서는 증기가 나오는데 물 분자에서 이제 이렇게 수소를 떼낼 때는 에너지를 줘야 되거든요. 주는 방법이 열로 줄 수 있고 전기를 줄 수 있는데 증기 같은 경우는 열로 이미 많이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기를 조금만 줘도 돼가지고 수소 생산 효율을 높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미국의 원전에서 프레어리 아일랜드라는 원전에서 실제 그 고온 증기를 전기 분해해서 이렇게 수소 생산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SMR 말씀드리겠는데 SMR은 작은 원자로고 원자를 작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신개념, 신기술을 적용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뭐 아주 녹기가 어려운 연료를 쓴다든가 펌프가 없이도 뭐 자연적으로 냉각되는 소위 피동 냉각 계통을 사용한다든가 모든 기기를 한 통에 넣어서 뭐 이렇게 파이프 같은 게 파단돼서 냉각 실패가 일어나는 그런 가능성을 없앤다든가 하는 식으로 안전성을 높여서 수요지 인근에 또 이제 작게 만들어니까 큰 재정 부담 없이도 이렇게 건설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런 SMR을 우리나라가 이제 제일 사실 먼저 이렇게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고 스마트라는 SMR이 있어요. 1997년에 개발 착수해서 2012년에 표준 설계 인허가를 획득했는데 이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을 해서 거기는 이제 물 부족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끓여서 담수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아라비아 반도에 이렇게 해안 근처에 뚝뚝 도시들이 떨어져 있는데 그걸 다 전력망으로 연결하기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되니까 거기 해안 있는 도시마다 하나씩 설치해서 담수도 만들고 이제 전기도 공급하는 그런 용도로 하고 있다가 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미국의 그 뉴스케일이라는 그 SMR 회사가 이 SMR의 특징을 잘 설명해요. S가 이제 스몰이고 M이 모듈인데 모듈이라는 거는 공장에서 이제 작게 만들어서 저렇게 트럭 같은 데 싣고 가가지고 현장에서 설치하는. 근데 요거는 이제 트럭에 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좁고 길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 아래 보면 원자로가 아래에 있어서 물이 뜨거워지는데 뜨거운 물은 위로 가고 위에서 이제 증기가 만들어지면 열을 뺏어가면 식어지면 이제 자동으로 아래로 내려오거든요. 이게 자연 대류입니다. 그래서 펌프 없이도 이렇게 냉각이 되는 그래서 후쿠시마 같이 사고 같이 이렇게 정전이 돼서 펌프가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이렇게 원자를 냉각할 수 있는 그런 원자로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나트륨이라는 액체 금속 원자로가 있는데 이건 이제 빌 게이츠가 투자를 해서 개발하는 원자로입니다. 이거는 그 냉각제가 물이 아니고 나트륨입니다. 액체 금속. 근데 액체 금속은 높은 온도까지 가열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용융염을 고온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태양광 같이 낮에 발전을 많이 할 때는 이 원자로는 저 용융염을 가열을 해놓고 밤에 저 가열된 용융염에서 열을 빼내서 증기를 만들어서 발전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태양광하고 원전이 서로 상호 협력하면서 가동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또 새로운 개념의 SMR은 이렇게 저런 아주 작은 알갱이 형태로 해결료를 만들고 그걸 이제 아주 단단한 실리콘 카바이드로 세 겹으로 이렇게 싸서 저건 도저히 놓을 수 없는 아주 굉장히 안전한 그런 연료를 써서 그다음에 이제 이건 냉각은 헬륨 가스로 하는데 900도 뭐 이렇게 가열을 하게 되면
아까 그 수소 생산하고 그럴 때 열을 쓸 수가 있던데 열을 써서 이렇게 높은 효율로 수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그런데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단 비용이고 두 번째 ESS에 엄청나게 필요한 그런 물질의 양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전에 대한 이제 인식 개선으로 세계적으로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SMR 이제 그 연구 투자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원자력은 전기뿐만 아니라 수소하고 수소를 만드는 데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안전성이 높아진 SMR은 전기, 열, 수소 이런 걸 공급을 대량으로 하는데 활용됨으로써 탄소 중립 실현에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이 탄소 중립의 원자력을 배제를 했지만 문제는 이 원자력의 여러 장단점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려는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그 한쪽 주장만 이렇게 들어서 제가 볼 때는 그 이념 편향의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다음 정부 들어서 오픈 디스커션을 해서 원자력을 우리나라의 주력 청정 에너지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다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주 소상하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고 또 우리가 곧잘 놓치기 쉬운 그런 측면들을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논의 과정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편향이 있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이슈 매핑을 해보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것은 훨씬 더 넓은 분야를 이제 커버하는데 그 중에서 원전 중심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거든요. 원자력 발전. 근데 원자력 발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그 도전이랄까 위협이라는 것이 탈원전 또는 에너지 전환, 좀 더 언어 순환해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시간이라는 게 한 60년 이상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탄소 중립은 2050이 지금 지난번 글래스고 회의에서는 그것마저도 지금 약간 와야 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2050이니까 지금부터 한 40년 정도, 20년, 30년 정도 후의 얘기인데 타임 스팬이 달라요. 그래서 그 가령 우리가 마일스톤을 수립해가지고 그 한 60여 년 걸리는 그 에너지 전환 또는 탈원전 목표로 간다고 했을 때도 그 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또 다른 문제인 겁니다. 물론 또 여러 가지 이제 반론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행정학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주로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이민창 교수의 토론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민창입니다. 이게 이렇게 비대면으로 접속하면 제일 힘든 게 플로어에 누가 계시는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훨씬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앉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연구하는 분야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주한규 교수님 뵌 지 한 3년쯤 된 것 같은데 코로나 잘 지내시고 활동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이 문제는 탄소 중립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탄소 중립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거기서 생기는 문제인식과 에너지로서의 원자력하고 연결되는 포인트들을 한두 개 정도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탄소 중립은 잘 아시는 것처럼 92년에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돼서 97년에 교토 오정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08년에서 한 12년 사이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데 탄소 배출량을 좀 줄이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충분히 잘 이행하지 못했었고요. 그러던 차에 발리에서 개도국이 포함되는 캅13이 열렸고 요번에 그때도 이제 합의는 안 됐었죠. 그리고 요번에 캅26에서 대통령이 NDC를 발표를 하셨단 말입니다.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NDC 내용을 보게 되면 18년 대비
이 40% 2030년까지입니다. 30년까지 40% 탄소 감축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주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탄소 중립 2050에는 2050년까지 그 목표를 제시하면서 석탄 발전을 0으로 만드는 계획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조금 화력 발전 개념의 LNG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 석탄은 0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엊그저께 1일 날이죠. 1일 날 산자부 장관께서 글로벌 탈석탄 전환 선언에 서명을 했는데 뭐 서명한 그 선언서에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2030년대라고 되어 있어서 맥스로 2039년까지가 되는데 이때까지 석탄 발전 없애겠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기저발전이 석탄하고 원자력이거든요. 한때는 원자력이 뭐 40%대를 기록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현재는 석탄이 한 40% 정도 되는데 요거를 2039년이면 한 20년 안에 0으로 만든다는 계획이 국제회의에서 서명이 됐고 국내 상황을 보면 에너지 계획에 의해서 최근에 승인받아서 추진되고 있는 7기후 발전소가 석탄 발전소가 있거든요. 20년이면 이 발전소 지어져 가지고 한참 운영해야 되는 시점인데 0으로 만든다는 이슈가 나오게 돼서 일단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게 진짜로 가능한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내의 에너지 공급 기조하고 상당히 많이 다른 기조를 해외에서 약속을 하신 것이어서 이러다가 약속 못 지키는 나라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2050을 보게 되니까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다 동의하고 그 방향으로 가자 네, 이런 합의는 다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2050상에는 아까 이제 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생에너지를 한 60에서 70% 정도 비중으로 가지고 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생에너지가 선진국이 2050 믹스 전략을 쓸 때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3, 40% 정도를 대부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다른 나라의 2배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하겠다라는 계획이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거기에 따라서 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 특성들 때문에 아까 뭐 경제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한 것인가라는 이제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재생에너지를 도입해 온다면 우리 그 사회과학자, 특히 저는 이제 규제를 연구하니까 규제 관점에서 어떤 이슈들이 생길 건지를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이제 에너지 전환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은 주 교수님 아까 잠깐 뭐 살짝 스치듯이 말씀하셨는데 2018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원자로 수도 그렇고 발전 용량도 그렇고 약간 줄어든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원인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폐로 정책이 여러 군데서 시행이 됐고 폐로 정책의 원인으로는 설계 수명을 다한 경우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경우라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로 폐로가 되면서 용량하고 운전 중인 그 원자력 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요번에 탄소 중립 이슈가 나오면서 원전이 다시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논의와 함께 또 그 잠깐 말씀하신 모듈형 소형 원자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주 교수님께서도 그 다른 데서도 언급하셨지만 메이저가 소형이 되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 아직까지는 현실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 탄소 중립 시나리오의 신기술하고 묶여져 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재생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재생에너지에 투입되어서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지금 현재 기술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몇 가지 미래 기술을 포함해서 시나리오에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수소라든가 아니면 태양광 안에서도의 그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가 송배전 문제라든가 선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연료전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현재 보게 되면 그중에 특히 수소 같은 것들인데 일부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있는 기술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추격하는 국가들과 기술 격차를 더 벌려야 되는 것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국가가 투자하고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선도 기술을 확보하고 그리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는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선도 기술이나 원천 기술로 개발해서 실증해가지고 기술을 갖고 있는 것하고 이것이 전방 산업, 후방 산업하고 엮여서 하나의 밸류 체인이 형성이 돼서 시장성을 띠게 된다는 거하고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좀 차이가 있다, 갭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재생적은 그렇습니다. 문제는 원자력을 만약에 거기에 놓고 보면 현재까지 축적된 원자력 기술이 아까 주 교수님 말씀하신 경제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한국에서 원자력이 갖고 있는 기술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수용성이라는 관점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이슈가 많이 생산된다라는 관점입니다. 지금 현재 제시되어 있는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미래 사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정책 분야들이 대부분 환경 부활하는 관점에서 정책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것을 여실히 잘 보여줍니다. 차량부터 시작해서 각 분야가 전부 환경 부활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가 될 거고 환경 부활을 낮추는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점이 되고 있고 시장에서는 이미 선도적인 기업들이 ESG 경영의 핵심 기조에 탄소 중립을 넣고 있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이런 점들은 이미 이 전 세계와 경제, 사회가 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에 나타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국, 프랑스를 포함해서 이제 기사들이 회견을 하고 발표를 했는데요. 원자력 발전이 탄소 중립에는 핵심이다라고 노조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원인은 원자력 발전이 갖고 있는 기술적 장점을 얘기하기보다는 원자력 발전 자체가 탄소 배출이 없다는 점이 탄소 중립하고는 잘 맞아떨어진다라는 논점 하나하고 두 번째 논점은 원자력 발전이 재생에너지보다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다. 다시 말하면 고용을 더 많이 창출해준다. 그러니 우리 노조 입장에서는 고용 창출과 고용 유지가 가능하면서 CO2 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이 우리한테는 적절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비껴갈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우리 에너지 공급 서플라이 체인을 보게 되면 상당 부분이 이 공공기관의 발전사들을 통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노조 문제나 일자리 문제가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곧바로 대두되지는 않겠지만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이 변화를 시작하면 다시 말해서 원자력을 현재 유지한다라고 발표를 하셨으니까 현재 수준의 원자력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 산업을 가져간다면 제일 먼저 맞닥뜨릴 문제는 노동 문제하고 규제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규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술들이 시장성을 갖게 되려면 기술 표준을 확립하는 절차를 가져가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그걸 기술 규제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기술 규제는 어떤 측면에서는 기술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이기도 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기술의 시장성을 보장해주는 경우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기술에 대한 새로운 개발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장을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요. 근데 지금 새로 개발되는 기술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런 데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는 상태여서 얘네들이 기술이 안정화돼서 신기술이 시장까지 가게 되려면 새로운 규제 개혁을 통해 가지고 규제를 많이 개선해 줘야 되는 문제, 새 시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과정에서는 틀림없이 규제로 인해서 이익을 받고 있던 기존 이해집단들의 반대가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날 것이고 그것이 수용되고 사회적으로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지금 시나리오와 같은 방식과 시간 범위 내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규제라고 하는 것이 법률로 확정이 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서 행정부가 노력하는 규제 개혁뿐만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규제를 완성하는
국회에서 의결되는 과정은 훨씬 더 많은 정치적 상호작용을 거쳐야 되고 이것은 기술적 장점하고 상관없이 결정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잔존하고 있다. 그렇게 하다 보니 현재 탄소 중립을 실행해내는 데 있어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목표치 중심으로만 논의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에 부하를 주는 일이 아닌가 이런 비판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지금 탄소 중립 과정에서 고치고 싶어 하는 게 에너지 부분이고요. 제일 큰 게 이제 에너지 전환으로 표현되는 에너지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철강이나 수송 부분이 큰 비중이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결국은 그것들은 다 공급에 관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 이걸 관리하려면 탄소 비용 부과라든가 전력 요금 조정이라든가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재검토 부분이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제도 개선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전부 규제 개혁하고 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합의하기 어려운 주제들입니다. 이러다 보면 에너지 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 관점에서 규제 개혁 이슈가 복잡하게 대두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주 교수님 계시니까 오랜만에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원자력 발전을 원자력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나 원자력 업계에서는 실용성, 효율성, 경제성 관점으로 접근을 하십니다. 근데 사회에서는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 국민들께서는 안전성 문제로 접근을 하죠. 이 둘의 차이가 워낙 커서 제가 지금까지 접해본 일반 시민들한테 원자력 얘기를 하면 스리마일 아일랜드, 체르노빌, 후쿠시마, 그리고 최근에 개봉한 영화, 이것만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하면 사회적 인식의 격차가 굉장히 커서 기술적 안전성과 수용 가능한 안전성이 굉장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부안에서도 한번 겪었습니다만 중저둔이 폐기물 그 처리장 문제 겪으면서 부안에서 한번 겪었고 최근에 맥스터 때문에 한번 겪었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신뢰도 저하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정부에 대한 또는 원자력 사업자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문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운전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그 고장, 사고는 우리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고장들이 기술적 문제보다는 인적 오류에서 발생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이 인적 오류를 더 큰 위험 요인으로 사회에서는 인식하고 있다는 점. 그러다 보면 지금 원자력 업계에서 말씀 주시는 SMR이나 MMR이나 아니면은 뭐 수소 생산을 위한 효율성에 대한 부분은 전부 기술적 관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하시는 것이고 사회를 설득하는 데 필요한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그 기술적 대응 방법이나 인적 오류에 대한 기술적 대응 방법이나 조치들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부족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 보기에는 원자력은 사용 후 연료라는 난제를 안고 있는 미래 기술이고 신재생은 아직 완성되지 않는 시장성 없는 미래 기술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사용 후 연료 문제 나오면 또 복잡한 문제 나오는데요. 아무튼 이런 인식차를 극복하고 기술 규제 절차를 보완하고 정보를 공개해라라는 요청이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정부가 얘기하는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난제를 극복하고 잘 정착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태양광은 아까 경제성하고 기술 부분은 주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고요. 태양광이 진행이 되려면요. 현재 제가 느끼고 있는 부분은 태양광 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기회주의적 행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태양광의 경제성 문제,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에 대한 송전 선로 문제, 그리고 좀 더 사회적인 문제로는 농지나 산지의 전환 문제, 산림 활용 문제, 아주 복잡한 이슈들이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패널이 수명이 끝난 다음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 문제, 여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 문제,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풍력은요, 육상 풍력은 뭐 말할 필요 없이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육상 풍력에서는 지금 현재 기술도 기술이지만 ESS나 이런 기술도 기술이지만 현재 가장 현안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거는 육상 풍력 발전기로부터 이격거리에 대한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격거리 기준이 거주민하고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결이 안 이 돼요. 교수님 조금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2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해상풍력도 어업권 같은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보니까
현재로서는 어떤 기술도 완벽한 대안이 없다고 한다면 시장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의 에너지 수용성을 보이는 에너지원을 전환 대안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금방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정부가 시장을 믿고 산업 생태계를 점진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사회 전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행정학자 또 규제 정책 관점에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아마 반론을 제기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이창훈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환경연구원 이창훈입니다. 그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주 교수님께서 발제 잘 들었고 굉장히 큰 범위의 일련의 그 이슈를 제기해 주셨는데 이걸 전부 다 제가 다 쫓아가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몇 가지 조금 핵심에 대해서만 제가 질문 겸 해서 저 자신에 대한 질문이고 플로어에 대한 질문이긴 할 텐데 질문 겸 해서 한번 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이 필수 에너지라고 하셨는데 원자력 없이는 그러면 탄소 중립이 불가능할지 한번 조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다르게 질문해 보면은 그럼 원자력이 없는 국가들은 탄소 중립이 불가능할까? 탄소 중립을 안 하려고 하는지 실제 현재 전 세계 190여 국가 중에서 32개국만 지금 원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을 포함해서 이제 탈원전 하겠죠. 2022년까지 내년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독일이 지금 한 11% 정도 하고 있는데 독일을 포함해서 20개국만이 10% 이상 한 유의미한 비중의 그 원자력을 사용해서 전기를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주 교수님께서 인용한 IEA 넷제로 시나리오 올해 5월달에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시나리오인데 여기에서도 전 세계 재생에너지 비중이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 88%입니다. 아까 이민찬 교수님이 선진국 30-40%를 얘기하셨는데 그 태양광 풍력만 해도 68%고요. 두 개만 해도 다른 바이오매스까지 합하면 한 88%.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뭐 90%까지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원자력보다는 재생에너지가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원자력을 포함해서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반드시 원자력이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이건 좀 과장된 주장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아까도 발표를 하셨지만은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우리나라 탄소중립 시나리오도 원자력 발전이 6에서 7%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다만 중심이 아닐 뿐입니다. 근데 또 다르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이건 외국하고 비교를 통해서 한 거고 우리나라로 돌려서 해볼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만약 정말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불가능하다면 원자력 써야죠. 왜냐하면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이 재생에너지 아니면은 원자력이기 때문에 현재 또는 회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생산된 수소를 활용하든지 이 세 가지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정말 재생에너지가 없으면은 원자력 써야죠. 탄소 중립하기 위해서. 근데 충분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백서가 있는데 우리나라 기술적 잠재량은 5,000 테라와트하고 넘습니다. 참고로 재생에너지가 시나리오에서요.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도 한 800에서 900 사이 1000 테라와트 미만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그러니까 한 5배 이상이 되는 거죠. 기술적 잠재량. 그리고 현재 규제 수준 아까 이제 인용하신 것들은 시장 잠재량이라고 그래서 현재 규제 수준에서 우리가 그 생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아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프 같은 걸 보여주시는 게. 근데 이 현재 규제가 어떤 규제냐면은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요 300m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규제는 시군마다 다른 이격결의 규제를 있습니다. 태양광을 설치를 하는데 6m 도로 이상부터는 300m 이상 떨어져야 된다. 이런 또는 1km 이상 떨어져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잠재량 계산에 300m를 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태양광은 빛 반사도 없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공해 요인도 없고 풍력과 같은 소음도 없습니다. 사실상 전혀 그 환경 오염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수용성 때문에 이제 뭐 100m에서 1km의 그 이격거리 규제를 갖고 있는데 잠재량 계산할 때는 평균에서 300m를 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필요한 규제만 없애도 100테라와트 아워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재 불필요한 규제만 없애도 충분히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 필요한 재생에너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재생에너지가 충분히 우리나라 탄소 중립을 이행하는데 충분히 존재한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원자력이 이제 싸다, 저렴하다. 그래서 비싼 재생에너지 쓸 거 없이 원자력 써야 될 거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규멘트가 되겠죠. 안전성 문제만 없다면은 특히 경제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 사실 일종의 이제 미스테리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시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시장하고 세계 시장에서는 원전이 훨씬 비싸요. 재생에너지보다. 미국만 하고 영국 뭐 모든 나라에서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LCO에 비교를 해보면은 원전이 훨씬 비싸고, 그래서 시장에서 퇴출됐습니다. 국가가 지원을 안 해주면 안 돼요. 그런 정도로 경제성이 이제 바뀌었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원전이 재생에너지 현재 쌉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가 OECD에서 꼴찌입니다. 전력 비중이.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라는 걸 자꾸 설치를 해가면서 이게 이제 설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이제 러닝 이펙트 때문에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예를 들어 태양광만 조금 말씀드리면은, 태양광 우리나라가 1년에 한 1120시간 정도 일조량을 갖고 있습니다. 독일은 1000시간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조량이 더 많잖아요. 재생의 요건이 더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비싸. 1.5배 정도 비쌉니다. 그 이유가 독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설치돼서 이 러닝 이펙트가 작용을 하고 있고, 우리 작동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설치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런 러닝 이펙트가 작용을 할 것이고, 이거 세계 시장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원자력이 싼 이유. 뭐 여러 가지, 저도 2013년에 이제 비용 연구를 했었는데, 싼 이유 굉장히 우리나라 좋은 기술력 뭐 이렇게 집중된 것들이 있겠죠.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권위주의 시대에 건설된 원자력 발전소들이 입지 선택이라든가 시행 기간에 있어서 굉장히 짧게 건설이 됐다는 것들이죠. 이것도 모든 우리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량 전력 공급이 필요했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그 원자력이 건설되는 기간보다 훨씬 더 짧게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파이낸스 코스트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도 없습니다. 이게 설치 리스크도.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설치하다가 웨스팅하우스 망했죠. 도시바 망에 떨어져 나간 파산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살아남는 것들이죠. 근데 과연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도 가능할까? 우리가 새로 원전을 짓는다고 그랬을 때 과거처럼 이런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가능할까? 국민들이 반대는 없을까? 수용성, 지금 태양광 짓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수용성 문제 때문에 300m를 떨어뜨리니 1km 떨어뜨리니 하는데, 자, 원자력을 아까 소형 SMR 얘기하셨는데 서울에다 만일 분산형이라고 그래서 안전하다고 서울에서 짓는다고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모두 이제 감안을 하다면은 앞으로 원전의 그 건설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의 그 낮은 가격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배보다 배꼽이 끈 재생에너지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재생에너지문화의 문제 아니니까 전력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재생에너지가 아까 이제 이 그래프를 보여주셨는데, 이게 이 태양광이 올라가는 속도만큼 기존 전원들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태양광이 이렇게 낮 시간대에 올라가잖아요. 이 속도만큼 기존에 태양광이 없을 때 우리 전력 공급을 하기 위해서 뭔가 발전을 하고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전을 우리가 끄지를 못하면은 이 발전량만큼은 우리가 버리든지 아니면 저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태양광이 없었을 때요. 근데 원자력은 못 꺼요. 근데 수소 터빈이라든가 LNG 터빈 발전기는 이걸 끌 수는 있습니다. 이 속도를 맞춰서. 그러면 이 끄는 만큼은 우리가 저장할 필요가 없어요. 원전은 같은 경직성 전원이기 때문에 원전이 계속해서 24시간 운영되는 건 이만큼은 우리가 태양광, 그러니까 원전하고 터빈하고를 비교를 해보면은 태양광이 들어오는 만큼 터빈이 줄어들어 주면은, LNG 터빈 발전이 줄어들었다면 그만큼 우리가 저장할 필요가 없고 그냥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그대로 쓰면 되는데, 원전은 못 줄이거든요. 이거는 간발이 잘 안 됩니다. 유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원전은 그대로 발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재생에너지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직성 전원이 그
비중 전체가 문제가 되는 그 원전도 똑같은 문제라는 것들이죠. 두 번째, ESS 비용이 지금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연구 기관이라고 그러면 미국의 NREL입니다. 재생에너지 연구소인데 지금 현재 그 ESS 시스템 비용이 한 $345로 지금 보고 있어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는 최대 2050년 되면 4분의 1로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비용이. 2050년 되면은 다른 또 시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 배터리가 이 배터리 가격이거든요. 이거 차량용 배터리 가격이 지금 10년 동안에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터리 가격이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ESS 가격이 줄어드는 것들이죠. 요약하자면은 ESS가 반드시 재생에너지 때문에 들어오는 건 아니고 경직성 전원을 어느 정도 전력 시스템에서 갖고 있느냐에 따라 들어온다는 거죠. 똑같이 하는 것들이고 또 원전은 또 다른 비용이 있죠. 우리가 아까 위험성, 위험에 대한 우려, 불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는 중대사고 피해 비용 여기에 대해서 외부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하는데 저도 이제 연구를 했고 이게 이제 세 가지 큰 요인에 따라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후르노빌 아니면 후쿠시마, 뭐 체르노빌 같은 중대사고 7등급 등급에 이제 발전했을 때 도대체 얼마나 피해가 발생할 것인지 이 피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중대사고 발생 확률. 세 번째는 이런 어떤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이 불안감이 사실은 리얼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내고 생명보험을 내고 화재보험을 내잖아요. 이게 사실은 보험회사 순이익하고 보험회사 행정비용들 다 포함하고서도 이익이 나니까 보험사가 이런 보험 약관을 제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손해를 보는데도 그러니까 우리 통상적으로 기대 피해 비용보다도 훨씬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것들이죠. 그 불안감을 희석시키게 하고 있는데 우리 통상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위험 회피 성향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위험 회피 성향이 리얼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불안이 비용으로 우리가 그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이죠. 또 하나 사고 발생 확률. 지금 원전에서 학계에서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그 확률론적 그 안정성 분석이라 PSS를 통해서 하는데 두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위험 트리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위험이 발생한 경우 이게 후쿠시마의 사태고요. 이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두 번째는 자연적인 발생 원인만 대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하더라도 비의도적인 것들만 포함되고 있고요. 근데 이게 테러가 가능하잖아요. 전쟁도 가능하고요. 사실 우리 전쟁 없었던 게 2차 세계대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테러는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이 테러를 포함하면은 1000분의 1이라고 보통 원전 학계에서 뭐 10만,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인위적인, 의도적인 이런 어떤 사고까지 합하면 1000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을 다 반영을 하면은 킬로와트아워당 이 예부 비용이 100원 이상 넘어간다는 그 1000분의 1이라는 사고 확률을 반영을 하면은 이게 1000원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부 비용이 실제 존재를 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면은 이제 적절하게 그렇게 크게 싼 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 싸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제가 과거 연구에서부터 주장해왔던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시간이 안 되니까 그럼 우리가 왜 탄소 중립을 하려고 할까? 사실은 가장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기후 변화를 좀 막기 위해서잖아요. 기후 위험을 우리 후손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지금 탄소 중립을 하고자 하는데 이 기후 위험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위험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지 우리 지금 원전 아까 위험성 우려 계속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 후 핵 폐기물을 포함한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연구 처분 방식에 대해서 우리 아무런 합의도 없고 전 세계에서 한 개국 또는 두 개국 빼놓고는 아무런 방식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을 가지고 또 다른 위험을 대비를 하는 것들이 없애는 것들이 맞는 것인지 재생에너지로 우리가 갈 수가 있다면은 못 간다면 그 방법이라도 취해야 되겠지만 재생에너지로 갈 수 있다 그러면 그 방법이 올바른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주로 이제 그 논의가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 논의, 특히 재생에너지와의 관계에서 그 기술적 특성에 따른 그런 추가 비용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 되고 있고요. 또 그 사용 후 해결료 처리 문제처럼 사회 경제적이고 또 정치 사회적인 그런
갈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사후 처리의 문제, 이것이 이제 또 비용에 가상이 되니까 비용과도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원자력 안전 문제. 안전 문제는 우리가 보통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그 안전성 고려와는 달리 한번 사고가 일어나면 엄청난 규모,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규모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우발적인 측면을 또 고려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세 가지 논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 나와 계신 여러 교수님들 그 발언 기회보다는 우리 그 주한규 교수님의 그 리플라이를 좀 듣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자,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소통을 못 해왔는가 이걸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제가 그 말씀드리신 문제점 하나하나 다 반박을 할 수가 있어요.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질문 1 놓고 얘기를 하고 뭐 2 놓고 얘기하고 다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그런 소통의 기회가 없어서 그 박혀진 선입관 그거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완전히 뭐 안전하지 못하다, 사용하기 처리 방법이 없다. 이게 다 사실은 사실이 아니거든요. 잘못 알고 계신 거가 많은데 일단 그런 그 원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제 그 발표의 핵심은 그 원자력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꼭 들어가야 된다. 그 일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자력만 하자는 얘기는 분명히 아니고 재생에너지도 필요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만으로 가면 비용이 엄청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자력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주장의 핵심이었고요. 재생에너지 비용이 왜 비싸느냐? 저는 이제 뭐 재생에너지 그 태양광 같은 걸 우리 깔 수 있는 땅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었고 그거는 아까 보여주면 이 50%를 달성을 하려면 태양광 발전이 2년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발전한 거에 56% 정도는 저장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더군다나 또 그 날 굳은 날 이런 것까지 대장을 하면 며칠치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그 전력 저장 장치의 비용이 천문학적인 비용이다. 그리고 지금 NREL 그 자료를 해서 앞으로 2050년 되면은 4분의 1로 가질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그래프 저도 갖고 있고요. 거기 보면 미니멈하고 중간하고 맥시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위에 것도 말씀하셔야지. 그 아래 것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떨어질 수가 없는 게 이게 태양광 패널하고는 이 ESS는 달라요. 물질량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배터리가. 그러면 우리나라만 ESS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이제 결국 간헐성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ESS가 이제 구축이 돼야 되고 그러면 그 리튬을 엄청나게 지금 자동차 배터리에 쓰는 거하고 규모가 다르게 엄청나게 물질량이 소요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가격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수요가 많아지면은 가격이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누가 생각해도 뻔한 얘기인데 저는 재생에너지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이 간헐성 때문에 불완전한 에너지고 그러면 이제 ESS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ESS를 뭐 양수 같은 건 못 하거든요. 결국은 배터리밖에 없고 근데 이제 배터리에 그런 제약이 있으니까 그 태양광 위주로 가는 거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거로부터 자유로운 원자력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여태 원자력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뭐 그다음에 아까 테러 얘기하셨는데 전쟁 아니 전쟁 나면 서울에 뭐 폭탄 하나 떨어지면 몇백만 명이 죽는데 원전에서 방사능 물질 유출될까 그걸 걱정해야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논리죠. 제가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다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뭐 계속 할까요? 네. 다음에 기회를 한번 마련해서 예, 그렇게 하시죠. 저도 하나씩. 제가 오늘 두 분의 그 발제와 토론을 들으면서 확실하게 느낀 거는 탄중위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원자력 학계나 그 원전에 대한 그 유지 주장을 하시는 그런 분들하고의 그 소통이 상당히 없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게 필요한데 사실 너무 급박하게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그 NDC도 저 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적응에 관한 얘기도 해야 되고 또 장기 그 레지스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니까 아마 쪼들려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하게 제가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아마 이 문제를 탄중위의 소관 사고를 안 봤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탄중위는 탈원전이니 에너지 전환을 다시 리뷰할 수 있는 그런 기구는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물론 고려는 해야 되겠지만 아니 그게 그 전에 기후 변화 반기문 위원장이 있을 때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반기문 위원장이 원자력 좀 얘기하니까 잘라버렸지.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목적 이제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른 그런 목적을 비춰 보더라도 이 원전 제로 뭐 탈원전 이거를 결정할 그 부담은 없다. 자기들은 그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추정인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아주 희미하나마 두 분의 의견의 어떤 합일점을 추정을 한다면 2050 그 탄소 중립 계획에도 6~7%의 원전이 포함되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고 지금 이창원 박사님의 그 결론 부분에서도 원전 비중을 줄여가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마 주 교수께서도 거기에 반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원전 비중 줄이면서 에너지 아니요, 저는 원전 비중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30% 이상. 그럼요. 합의가 안 되네. 네. 아니 당연하죠. 아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탈원전의 그 장기 계획을 이미 이제 결정을 했고 현 정부로서는 그것을 수정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탄소중립위원회에다가도 그 문제를 정면에 다루지 않기를 바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SMR이니 또 다른 해외 원전 수주의 어떤 그 규모나 중대성에 비춰 볼 때 정책 전환이 요구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 수정의 의지를 전혀 안 보이는 이유는 이게 이제 한번 그런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이게 대세가 바뀔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제 생각으로는 오늘 이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교훈 중에 하나는 이 문제는 지금 탈원전이라는 그 이슈의 표현도 그렇고 탄소 제로나 중립 뭐 이거 서로 다른 거다 아니다 이런 논란도 있지만 탄소로 하여튼 그 넷제로를 간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1도 양단식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서로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가령 우리가 마일스톤을 정할 때도 어느 단계까지 그 원전 비중을 얼마큼 가져가느냐 이게 꼭 뭐 아니면 도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책 결정 능력을 갖춘 사회 그런 정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앞으로 그것이 앞으로 남은 중요한 그 프로세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혹시 그 정부에서 탄중위에서 이제 원자력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워낙 확고하니까. 그 전에 반기문 총장이 그 기후 환경회의 그거 할 때는 원자력을 조금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딱 잘라버리고 이제 윤선진 교수로 이렇게 했는데 그건 뭐 지금 대통령이 워낙 확고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사실 유감을 갖고 있는 거는 지난번에 그 우리 학교에서 국가 전력 포럼에서 이제 거기 기후 변화 대책을 내놨는데 정부 입장을 그대로 하고 원자력은 아예 원천적으로 참여조차 배제시킨 게 아주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홍 교수님한테 그거에 대해서 좀 항의를 했고 그래서 아마 오늘 자리가 그거의 일환으로 이렇게 마련이 됐는데 학교 내에서부터라도 아니 의문점이 있어 1, 2, 3, 4 그럼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정리를 해나가면서 합의점
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원자력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재생에너지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의 문제가 있다. 그거 뭐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현실을 항상 생각해야 되니까. 네. 어쨌든 그런 그 의견 합의의 장을 학교 내부로부터도 좀 마련해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네. 그 국가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거나 이럴 처지는 아닌데 한 가지 그 말씀을 드리면 해명을 드리면 그 윤순진 교수는 원래 우리 국가전략위원회 위원이었고 나중에 탄중위 위원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를 쓸 때쯤 해서는 아마 그것 때문에 그 입장이 좀 제한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이제 없지 않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국가전략위원회가 어떤 그 대의기관처럼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걸 대변하는 그런 권한도 없고 그런 기구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과정에서 이제 원자력의 그 문제를 좀 터치해 주길 저도 바랬었어요. 얘기도 했었고 했는데 그게 유감스럽게도 잘 반영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라도 학내에서 좀 토론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 어려운 문제, 이 위키드 프로블럼을 서울대 차원에서 어떻게 좀 해법을 제시하는 그런 노력이 있으면 참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창원 박사님께서도 그 환경 그 연구원에서도 조금 이런 쪽으로도 얘기를 해주시는 게 사회적 설득력을 더 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해주시겠죠? 이제 뭐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 기자님 계신 분 또 비대면으로 접촉하신 분들 중에 제가 추정컨대 제가 아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 제 수강 학생들도 있고 근데 한마디 질문이라도 안 하면 한인내시겠다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마무리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발표해 주시고 또 정말 심도 있는 토론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1017회 정책지식 포럼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